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오후 베이징을 떠나 뉴욕으로 가는 중입니다. 김 부위원장 손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들려있을 걸로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지 주목됩니다. 청와대가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미 3자 회담까지 잇따라 열릴 것에 대비해서 실무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 여부는 북미 간 고위급 실무 협상을 마친 뒤 이르면 다음 주에 최종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청와대와의 협조를 위해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지 주목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4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인천 제주 여객선 뱃길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안전 기준이 철저히 적용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JTBC 취재진이 사업자 선정 과정을 검증해봤습니다. JTBC와 한국갤럽이 실시한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부산과 울산, 충남에서 민주당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과 울산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에서도 여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한항공 조희양호 회장 일가의 밀수 혐의를 수사하는 관세청이 큰딸 조현아 씨를 다음 달 4일에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고액 쇼핑객과 사회 지도층에 대한 세관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 인근 한적한 도로에 불법 주차 대행업체들이 세워놓은 차량 수십 대가 늘어서 있습니다. 단속 경고문까지 붙어 있는데요. 불법 주차 대행으로 인한 피해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월드컵 어디서 볼 텐가? 반려견과 함께하는 응원전에 지금 응모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예상대로라면 이제 13일 후에 열립니다. 앞으로 2, 3일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마지막 작업은 지금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은 이 시간 현재 뉴욕행 비행기 안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서 북미 정상회담의 큰 틀을 최종 결정합니다. 성김 주 필리핀 대사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오늘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막판 진통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었는데 회담은 의외로 빨리 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결과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판문점 실무 접촉의 결과는 뉴욕 회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12일 회담을 전제로 해서 김창선 서기실장과 조지프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 간의 이른바 집사라인이 의전 경호 관련 이틀째 실무 접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회담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돌발 변수는 곳곳에서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살얼음판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이징 서우두공항 3터미널 귀빈실 앞에 검은색 벤츠 차량이 도착합니다. 차량 번호 133-001, 지재룡 북한 대사의 차량입니다. 차에서 내린 김영철 부위원장이 지 대사 등과 함께 귀빈실로 들어갑니다. 이후 공항 셔틀로 이동해 중국 국제항공의 뉴욕행 CA981편에 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오후 1시 20분 이륙한 항공기는 현지 시간 30일 오후,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 20분쯤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2000년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 이후 가장 높은 북한 인사의 미국 방문입니다. 어제 오전 베이징에 도착한 김 부위원장은 당일 오후 출발하는 워싱턴행 항공기를 예약했다가 뉴욕으로 행선지를 바꾸고 시간도 변경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김 부위원장이 베이징에 머무른 동안 행적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박 2일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하는 폼페이오 장관이 회담들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회담이 한 차례 이상 열릴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김 부위원장의 방미가 협상이 중대한 지점에 도달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있어 김 부위원장이 평양은 물론
판문점 싱가포르 협상장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 손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전하는 친서가 들려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뉴욕 회담을 한 뒤에 워싱턴으로 이동해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지 아니면 폼페이오 편에 전달하고 바로 돌아갈지가 주목됩니다. 정효식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미 양국의 실무 협상에서 며칠 사이에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왜 뉴욕에서 회담을 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If you're the North Koreans, you're traveling a really far distance, regardless of whether it's Washington D.C. or New York City. 김 부위원장의 뉴욕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공식 취소서안에 대한 답방 성격입니다. 김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요구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담은 친서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이 끝나는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31일 밤이나 다음 날 면담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다음 달 12일 예정대로 개최될 경우에 대비해 확실하게 준비돼 있다면서도 어떤 이유로 그 이후에 열릴 경우라도 우리는 준비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놓고 뉴욕 담판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시간 확보 차원에서 연기 가능성도 열어뒀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예, 이렇게 세 군데에서 북미 실무회담이 열리게 됐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접촉은 바로 뉴욕에서 마주 앉을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간의 조합입니다. 두 사람은 북한과 미국에서 정보기관의 수장을 지내서 이른바 스파이 라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뉴욕 회담은 치열한 정보전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정치부 서복현 기자가 지금 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른바 공작기관의 수장 출신들에게 북미 회담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예, 한 사람은 CIA 국장 출신, 또 한 사람은 북한 정찰총국장 출신입니다. 예. 우리로 따지면 대략 국정원장 출신 둘이 뉴욕에서 마주 앉게 되는 겁니다. 예, 당연히 이제 핵무기와 관련된 상대방에 대한 정보, 이걸 많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들인데 예,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나 아니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 두 사람을 이른바 대표 선수로 기용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들고 나올 서류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있고 또 수싸움이 가능한 선수들로 협상팀을 꾸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현재 미국과 북한의 어떻게 보면 정보 라인 그리고 외교 라인에서 미국은 북한에, 북한은 미국에 대한 모든 인력을 풀가동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협상이 열리면 이제 최대 장점은 역시 북한에 있는 핵탄두를 반출해내는 것, 이 문제가 될 텐데 당장 이게 이제 전부 정보전과 관련된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의미 있는 숫자의 핵탄두 초기 반출이 바로 관건이 될 텐데요. 예. 현재 북한이 보유한 탄두의 추정치가 20개에서 60개로 범위가 넓습니다. 실제 탄두 수가 둘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에 따라서 의미 있는 숫자가 몇 개인지 달라집니다. 예. 당연히 폼페이오 장관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북핵 정보를 최대한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핵탄두 말고도 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추정되는 북한의 핵시설도 40곳에서 100곳으로 범위가 넓습니다. 숫자와 장소를 정확히 하는 건 북한뿐입니다. 사실 미국은 이런 정보에 어두워 낭패를 본 적도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게 되는 건 1999년 북한 금창리의 위성 사진입니다. 당시 이곳에 지하 핵시설이 있다는 의혹이 일었고 미국은 사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사진은요. 그때 북한의 협상 대표로 있었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미국과의 회의를 한 뒤 미소 지으면서 밝은 표정으로 나가는 모습입니다. 당시 미국이 사찰 대가로 식량 50만 톤을 북한으로 주는 것으로 협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찰 결과 그냥 텅 빈 동굴이었습니다. 예. 잘못된 정보였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정보라기보다는 의혹에 대해서 정확하게 접근을 못했기 때문에 예. 사찰 대가를 많이 지급을 했던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근데 이런 식이라면 감추는 쪽 그러니까 북한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건 아닙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요. 북한도 미국이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알아야
양보할 기준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체제 보장과 관련해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의중이 무엇인지 실제 백악관의 핵심 측근들과 어떤 생각을 나눴는지를 빨리 파악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게 바로 정보 라인의 핵심 과제일 겁니다. 예. 자, 아무튼 이런 정보전을 통해서 북미가 접점을 찾아야만 싱가포르 회담이 이른바 이제 구분응선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이른바 스파이라인의 회담이라는 것 외에도 사실 북한 최고위층인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 땅을 밟는 것 자체가 뉴스이기도 하죠. 이런 사례가 무려 18년 만인데다가 김 부위원장이 미국 정부가 점 찍어 놓은 개인 제재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가장 최근 미국 땅을 밟은 북한 최고위층은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이었습니다. 조 부위원장은 2000년 10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워싱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만난 뒤 백악관으로 들어가 클린턴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How was your meeting, sir? 그런데 이번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는 또 다릅니다. 첫 도착지부터가 워싱턴이 아니라 뉴욕입니다. 상황의 변화 때문입니다. 김 부위원장 앞에 놓인 숙제는 크고 어렵습니다. 핵무기 개발 완료 단계에서 미국과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당연히 실무적인 협의가 더 필요하고 그래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있는 뉴욕을 택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유엔 대표부는 미국 내 유일한 북한 외교시설로 평양과 보안 교신이 가능합니다. 조 부위원장과는 달리 김 부위원장이 미국 정부가 정해놓은 개인 제재 대상이란 점도 큰 변화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천안함 사건 배후로 지목돼 제재 대상이 됐는데 뉴욕타임스는 미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김 부위원장이 뉴욕으로 간 데는 이 영향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회담을 성공리에 끝내면 김 부위원장도 워싱턴으로 이동해 18년 전처럼 백악관에 들어가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자, 이번엔 판문점 실무 협상 소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김주 필리핀 미국 대사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의 회담을 위해서 판문점에 들어갔는데 회담은 4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미국 협상팀이 묵고 있는 포 시즌스 호텔을 연결하겠습니다. 김나한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성김 대사 등 미국 협상팀은 지금 호텔로 돌아온 상태입니까? 네, 아직 이곳 포시즌스 호텔로는 성김 대사 일행을 태운 차량이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을 판문점에서 태운 차량이 파주 통일대교를 건넌 게 지금으로부터 5시간 전쯤인 오후 3시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김 대사를 태운 차량은 이곳 광화문의 미 대사관으로 들어간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아마도 본국에 회담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일단 협상팀이 미국으로 출국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으로 출국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은 일단 뭐 회담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잔무 처리 때문에 못 떠난다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할까요? 네, 일단 저희 취재팀이 사실 공항에도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성김 대사 일행을 아직까지 포착을 하지 못했고 또 여러 가지 아직 미 대사관에 있는 성김 대사의 차량이 출발을 하지도 않은 상황이라 오늘 출국을 하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대사관에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은 되는데 그건 그렇고 뭐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실무 접촉에서 무슨 내용이 오갔는가 이게 궁금한데 물론 공개는 되지 않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실무 협상에서의 가장 쟁점은 여러 번 전해드렸듯이 비핵화와 체제 보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사실상 뉴욕 협상과 또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 각별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와 우리 외교부에서도 진행 상황에 대한 소통은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우리 정부가 말할 일이 아니라며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순조롭게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양측은 지난 27일에 처음 만나서 양측의 기본적인 입장을 확인한 후에 그 이후 이틀 동안은 회담 없이 상부의 훈령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만난 오늘은 어떤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 상당 부분 추렸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이 마지막이죠. 내일 또 회담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 앞서 보도되거나 전해진 건 오늘이 마지막 회담 날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약 출국하지 않고 내일까지 회담이 이어질지 오늘이 마지막 회담이었는지는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나한 기자였습니다. 북미 경호와 의전을 놓고 실무 접촉을 벌이고 있는 싱가포르에서도 오늘 하루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갔다고 하는군요. 현재 있는 유선희 기자를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싱가포르 연결하죠. 자, 북미 협상팀의 움직임이 오늘은 포착이 됐다면서요? 네, 북한 김창선 서기실장은 이곳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 40분쯤 호텔을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저희가 그 모습을 보고 곧바로 미국 숙소로 이동을 했는데 그곳에서도 같은 시간에 어제 사용이 되던 7대의 차량 가운데 4대가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거 사실 늘 똑같은 질문에 같은 답변일 것 같아서 질문하기 좀 그런데 그것도 안 물어볼 수도 없고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건 얘기 안 나오죠? 네, 정확한 상황은 확인되진 않습니다. 다만 현지에서는 북미가 만나는 가운데 싱가포르 외무성 직원들이 함께 만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제 조혜익인 백악관 부비서실장도 싱가포르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예. 자, 싱가포르 현지 외무성까지 합류를 했다면 구체적인 의전이라든가 경호의 조건들을 따져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군요. 네, 제3국에서 정상회담을 할 경우에 장소를 제공하는 나라에도 당연히 발언권이 있긴 합니다. 다만 양국,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하는 양국이 먼저 경호와 의전의 격을 먼저 잡은 다음에 그다음에 현실적인 문제를 논의를 할 때 합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팀이 오늘 협상에 합류를 했다면 북미 간의 협상이 생각보다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예. 자, 역시 이제 지금으로서 싱가포르에 대한 가장 큰 궁금점은 거기 정상회담이 어디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뭐 진전된 내용은 지금 알 수가 없겠지만 북미에서 온 대표들이 묵은 장소하고 연관지어서 분석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던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좀 전해주시죠. 네, 현지에서는 굉장히 김창선 실장이나 해익인 부실장이 상당히 의전이나 경호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선택한 숙소에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잠깐 지도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김창선 실장이 잡은 숙소는 북한의 싱가포르의 도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마리나베이 샌즈가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숙소는 도심에서 다리를 하나 타고 건너가야 있는 센토사 섬에 있습니다. 여기는 센토사 리조트의 구역에 들어갑니다. 센토사 리조트 그리고 마리나베이 샌즈 이 두 곳은 모두 정상회담 장소로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협상 팀장들이 고른 장소가 바로 옆에 자신들의 숙소 바로 옆에 자신들이 좀 더 선호하는 정상회담 장소를 두고 자세히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마리나 베이 샌즈라면 지금 유선희 기자 뒤쪽으로 왼쪽으로 보이는 그 호텔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두 군데가 모두 아니고 대통령궁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은 뭐 여전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유선희 기자가 싱가포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청와대가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3자 종전 선언까지 곧바로 이어지길 희망하고 있다는 것은 보도를 이미 해드렸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우선 성사돼야 되는 일이고 또 미국이 이걸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청와대는 일단 싱가포르행 가능성에, 즉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갈 가능성에 대한 실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행이 다음 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회동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일단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행에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싱가포르에 갈 가능성에 대비해 남북미 회담 준비는 해놓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에 회담이 성사될 경우 필요하다면 회담이 연장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어제 트위터에서도 정상회담과 그 이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미 회담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청와대는 청와대 출입 기자들도 싱가포르의 메인 프레스 센터에 등록을 해두도록 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걸로 전해집니다. 청와대는 북미 간 실무 협상이 끝나는 대로 남북미 회담 개최에 대해 북한과 미국과 개별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백악관이나 북한 쪽 기류를 종합해보면 현재로서는 북미 정상회담은 그 준비가 순항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한번 크게 판이 흔들렸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함한 그 어느 언론도 무엇을 정확하게 100% 확인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상황이죠. 불안한 요인이 전혀 없진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갑자기 북한과 중국, 러시아 3국의 정상이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만난다는 보도가 나왔고 또 물리적으로 봐도 12일에 열리긴 어렵다 이런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홍콩 동방일보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 3국 간 정상회담이 다음 달 9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의 정상이 참석하는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가 다음 달 9일 개최되는데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다는 겁니다. 일단 중국 외교부는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9일은 북미 정상회담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이어서 3국 정상회의가 이뤄진다면 회담에 상당한 변수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간 2차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미국의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에서도 북미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켈리앤 코네이 선임 고문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마도 회담이 약간 뒤에 개최될 것이고 그렇게 많이 미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내에선 빠듯한 일정을 이유로 회담이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오늘 대법원 앞에서는 사법농단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대법원이 재판에 개입해서 약자들에게 불리한 선고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농단이라고 규탄한 것입니다. 긴급조치 사건의 피해자라든가 전교조 등 의혹이 제기된 재판의 당사자들은 민변과 함께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대법원에서 시위를 벌인 KTX 해고 승무원들은 오늘 다시 법원을 찾아서 재심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수사 여부에 젠걸음을 보이던 검찰도 역시 추가로 고발된 사건들을 배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나타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거사에 대해 국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시효를 3년으로 제한했고 긴급조치 구호는 배상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법원 행정처가 2015년 7월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면담을 앞두고 만든 말씀 자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자료는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온 사례를 정리한 것인데 당시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문건에 거론된 재판 당사자들은 다음 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국가 배상의 길을 좁혔던 판결에 좌절했던 피해자들과 사건 당사자들은 절망의 재판소 마지막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나락으로 떨어져 갔다. 해고자를 노조원으로 가입시켰다고 해서 대법원이 법의 노조라고 결론 냈던 전교조 소속 교사들도 나섰습니다. 재판에서조차 전교조가 법의 노조라고 판결함으로써 굳히기한 그런 총체적인 정치 공작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국공립대가 입학금과 함께 받아오던 거액의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결론 내린 판결을 뒤집었던 대법원을 규탄하는 시민단체들도 함께 목소리를 냈습니다. 철저히 과거와 수구 기득권과 재벌 대우가 국가 편에 서서 우리 국민들과 정의를 짓밟는 게 양승태 그 대법원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실적 홍보로 본다는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설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판결 거래 의혹에 분노한 KTX 해고 승무원들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대법원을 찾았습니다. 해고 승무원들은 비서실장과 면담을 하고 대법원장이 직접 직권으로 다시 재판을 열게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대법원 청사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KTX 해고 승무원들이 오늘 다시 대법원을 찾았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인 김환수 부장판사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해 복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 재판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사법부 스스로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며 대법원장 직권으로 재심을 열게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명백한 사법농단과 재판의 관련 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에 직권으로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부 스스로 직권 재심을 해달라고 공식 요구했고 또 피해자 전원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식 면담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뭔가 답답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게 명명백백히 좀 밝혀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대법원 측은 조만간 김 대법원장이 관련 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지난 2009년에 일어난 쌍용 자동차 정리해고는 우리 사회를 강타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부당 해고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이 단식 농성을 하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면서 파장이 크게 일어났죠. 그런데 쌍용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재판 역시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협조한 재판의 사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는 노동자 2,646명에게 정리해고를 한다고 일괄 통보했습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187명은 결국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들은 거리 집회와 단식 투쟁을 하면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싸움을 이어온 해고 노동자 김정호 씨는 동료나 그 가족들이 고통받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죄스러움, 자괴감 이런 것들이 크게 밀려오면서 끝내는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일이 아니었나. 그동안 세상을 떠난 사람만 29명. 이 과정에서 유일한 희망은 재판이었습니다. 1심에서 패소했지만 2014년 2심 재판부가 당시 해고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없었다며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9개월 뒤 대법원은 국제금융위기 등을 이유로 회사의 판단이 정당했다고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이른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와의 협상 전략을 정리한 문건 등에서 이 판결에 대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에 기여했다고 했습니다. 역시 문건에 등장하는 악기 제조업체 콜텍 해고 사건도 비슷합니다. 회사와 싸운 해고자들은 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다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사법농단을 저항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 무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대법원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의혹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과는 참담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청와대와 거래 의혹이 제기된 재판의 피해 당사자들이 함께 대응에 나서면서 파문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공동 피해자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변의 김지미 변호사와 잠깐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민변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공동 대응하기로 한 피해자 단체가 모두 8건의 대법원 사건 관련 단체들로 알고 있습니다. 분노가 굉장히 크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나왔었지만 사실은 콜텍이나 그런 그 쌍차도 마찬가지고요. 10년 넘게 계속 투쟁을 이어오던 사업장도 있었고, KTX 같은 경우는 목숨을 잃는 분도 있었고, 그러게요. 키코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체가 도산을 하고 가정이 붕괴되고 이런 일들을 쭉 겪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대하는 그 분노가 사실은 남다르죠. 예. 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법원은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고 우리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 이건 굉장히 좀 판례 자체가 좀 정치적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행태에 관여한 그러니까 지금 발표된 여러 가지 상황, 여기에 관여한 판사들이 사실은 지금도 판결을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민변에서 보자면 상당히 좀 크게 문제 제기할 만한 상황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네. 사실 이제 법관들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잖아요. 예. 사실 뭐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통과해서 판사가 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국민들이 나의 기본권의 문제를 위임을 했단 말이죠. 예.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그분들이 판사들이 법관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뭐 양심에 따라 이렇게 독립적으로 심판을 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예. 근데 그런 믿음을 지금 스스로 저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재판을 하는 그런 심판을 하는 재판 결과에 과연 국민들이 이제 승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예. 그때 심의관으로 있었던 행정처 근무하던 판사들이 지금 대부분 이제 일선으로 복귀를 해서 재판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즉각적으로 지금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네, 더불어서 지금 대법관들도 아직 남아 계시는 대법관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를 들면 관련된 어떤 그 판사들의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개하면서 촉구한다라든가 하는 활동도 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보고서 공개된 보고서에는 다 익명 처리가 되어 그러니까요. 있어요. 몇 명만 빼고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보고서 자체도 이제 보고서는 공개가 됐지만 파일은 공개가 또 되지 않고 있고 예. 그래서 파일도 공개하고 지금 뭐 개인별 최종 보고서가 곧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예. 그게 나온다면 관련된 분들은 사실은 공개를 하고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뭐 그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도 하지 않겠다고 지금 했기 때문에 네네. 셀프 조사, 셀프 면제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수사 의뢰를 하게 되면 어떤 그 사법부의 내밀한 자료들이 검찰로 다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걸 상당히 좀 문제로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범죄 혐의가 있고 그것이 수사에 대한 증거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 당연히 수사기관이 확보를 해야 맞는 것이고요. 그게 그것이 사법부의 자료라고 대법원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니까요.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지금 즉각적으로 좀 수사 의뢰를 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협조한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어제? 지금 이제 고발을 현 할 대법원장이. 것인지, 고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검토 중에 있다. 예.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만 말씀을 하시고. 그 경우에 이제 전임 예. 대법원장, 그러니까 자기 바로 위에 전임 대법원장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좀 뭐랄까요 좀 부담이 부담스러워. 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대법원장의 소임을 맡았다는 거는 어떤 특별한 사명감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면담이나 이런 걸 해보셨습니까? 아, 저는 아직 면담을 못했습니다. 예. 네, 이 시기에 지금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개혁의 흉내 정도만 내려고 한다면 예. 이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결코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저희가 뭐 뼈를 깎는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그런 각오로 사법개혁 노력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방법론 같은 게 혹시 있으십니까? 제시할 수 있는? 지금 이 법원 행정처 자체가 사실은 판사들이라면 재판을 하는 사람을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예. 사법행정처에 가서 행정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더 우대해주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 그래서 어제 뭡니까 저 드라마 잠깐 보니까 요즘 왜 판사들 세계 다른 드라마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당신은 어떻게 행정처도 여태까지 못 갔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 예. 그게 바로 이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로 가고 나면 그 다음에 고법 부장판사 승진하고 뭐 그런 이제 엘리트 코스를 쭉 밟아오는 그런 코스가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승진에 목매일 수밖에 없고 상급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예. 이런 구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건 사법행정 업무를 굳이 판사들이 해야 하느냐 꼭 예.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외부에 개방을 하고 탈판사화를 해라라는 요구를 민변이고 그렇죠. 뭐 예.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변의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지미 변호사와 잠깐 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지방선거 소식으로 잠깐 넘어갈 텐데요. 저희 JTBC는 한국갤럽과 여론조사를 지금 실시해서 몇 차례 걸쳐서 결과를 말씀을 드렸죠. 부산, 울산, 충남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 후보가 모두 우세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부산과 울산의 국회의원 재보궐 지역에서도 역시 여당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장 후보 지지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후보가 54.8%로
18.1%를 기록한 자유한국당 서병수 후보보다 30%포인트 이상 앞선 걸로 집계됐습니다. 서병수 현 부산시장의 직무평가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5.2%로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울산광역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 송철호 후보가 49.2%를 얻어 2위 한국당 김기현 후보의 20%포인트 이상 앞서 있었습니다. 다만 현 울산시장인 김기현 후보에 대해선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2.1%로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 33.9%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충남지사 후보에 대해선 민주당 양승조 후보가 50.7%를 얻어 한국당 이인재 후보를 30%포인트 가까운 차이로 앞서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부산과 울산 지역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도 여당 후보가 앞서고 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을에서는 민주당 윤준호 후보가 44.5%로 한국당 김대식 후보를 앞서고 있었고 울산 북구 지역에서도 민주당 이상원 후보가 40.2%를 얻어 한국당 박대동 후보의 2배 가까운 지지를 받았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하루 앞두고 충남과 경북을 찾았습니다. 앞서 보신 여론조사 결과처럼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했던 경북조차 여당에게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영남권은 물론 충남에서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영남권 5개 단체장 플러스 충남, 대전, 그다음에 강원, 경기 그렇게 중앙당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장 달려간 곳은 경북 김천입니다. 승리를 자신한다는 주장과 달리 지지율 추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TK 지역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김천에선 최근 무소속 최대원 후보가 한국당 송원석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천 선거가 좀 이상해졌다 그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나라 일을 보러 가는 사람을 잘 판단을 해서 광역단체장 선거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구와 경북 모두 민주당 후보가 한 자릿수 이내로 뒤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에선 정당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홍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부산과 울산 등을 돌며 영남권 공략을 이어갑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자유한국당 박경국 충북도지사 후보가 바른미래당 신용한 후보를 매수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바른미래당 충북도당은 5월 중순쯤 박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로부터 4페이지짜리 문건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건에는 단일화 과정에서 양보한 후보에게 정무부지사를 약속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대 후보 선거 캠프 사람을 공직에 참여시키자는 내용과 추진 일정도 적혀 있습니다. 박 후보 측은 캠프에서 만든 문건도 아니고 본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씨를 경찰이 이틀 만에 다시 소환했습니다. 첫 조사 땐 죄송하다고 10번을 말하더니 오늘은 우산을 펴들고 얼굴을 숨겼습니다. 혐의도 대부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상습적인 폭행에 대한 목격담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구희령 기자입니다. 이명희 씨는 이른 아침 서울경찰청에 기습 출석했습니다. 실내에서도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느라 바빴습니다. 폭행 피해자 11명이 진술했지만 혐의도 대부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증언은 계속 쏟아집니다. 그 맞은 직원이 하나둘이 아닌데 60이 다 되신 분한테 발길질을 해대고 넥타이를 잡아가지고 끌려다니셨어요. 애니가 너같이 낳고서 비오고 먹었냐고 인사시켜버렸어야 되는데. 가발이 흐트러질 정도로 뺨을 3개 맞은 임원도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가발을 쓰시거든요. 땅실을 맞고 가발이 흐트러질 거 아닙니까? 워낙 미흡이 셌던 일이고. 이 씨의 갑질에는 남녀의 구별도 직위의 고하도 없었습니다. 직원들한테 막 맹꽁이 같은 이러면서 막 정말 욕도 잘하고 부신 분들 그 때리고 발로 차고 그분들도 어디 나가면 그래도 대기업 임원이고 누구 아빠고 엄마고 그런데.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일도
반복됐다고 합니다. 사람한테 던졌단 말씀이세요? 그럼요. 자기 안에서 피해야 돼요. 칼이든 뭐든.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특수 폭행과 상습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조양호 회장 일가의 밀수 의혹에 대한 관세청의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천세관은 다음 달 4일에 큰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불러 조사합니다. 조 회장 일가 중 밀수 혐의로 소환하는 첫 번째 대상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인천세관이 다음 달 4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소환하기로 한 건 구체적인 밀수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세관은 지난 21일 협력업체 창고에서 압수한 외국산 가구를 조 전 부사장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관은 조 전 부사장을 조사한 뒤 동생 조현민 씨와 어머니 이명희 씨도 각각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허술한 통관 절차를 보완하는 작업에도 들어갔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관세행정 혁신 태스크포스는 한진 밀수 의혹을 계기로 공항 현장 점검을 한 뒤 사회 지도층 출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회 지도층에 대해서 휴대폰 검사를 강화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해외에서 고액 쇼핑을 하는 계층은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전체 입국자의 2%에게만 하고 있는 휴대폰 검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세청은 권고사항을 최대한 수용해 조만간 실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최순실 씨가 사용한 태블릿 PC와 이에 대한 JTBC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 주장을 펴온 변희재 씨가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변 씨가 JTBC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변희재 씨는 미디어워치에 올린 글 등을 통해 태블릿 PC 조작서를 끊임없이 유포해왔습니다. 그러면서 JTBC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시위를 하면서 인신공격과 협박을 했습니다. 검찰은 변 씨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입단 시위 등이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새벽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현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 후에 여러 정황에 비추어 증거인멸에 염려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변 씨가 태블릿 PC 조작서를 주장한 이후 JTBC의 반박 보도에 맞춰 자신의 주장을 교묘히 바꾸며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정황을 중요하게 본 겁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JTBC 피해자들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 씨의 시위로 피해자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다는 겁니다. 영장이 발부된 뒤 변 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KB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함영주 하나은행장에 대해서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하나은행 채용 비리에 경영진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함 행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나은행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 행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사회 이사나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에게 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의 방법으로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운항이 중단됐던 인천 제주 간 여객선 뱃길이 4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인천해양수산청은 최근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이 뱃길은 온 국민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죠. 저희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선정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검증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분명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정혜성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 조명에 의지한 채 해경이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지난 3월 말 400여 명을 태우고 독도에서 울릉도로 향하던 여객선 엘도라도호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사고가 난 배는 대저해운 소속. 세월호 항로 사업자로 선정된 대저건설과 계열 관계사입니다.
사고는 감점 대상이지만 대저건설은 감점을 받지 않았습니다. 인천해양청은 별개의 회사라고 설명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11월 같은 회사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국에서 제조된 대저건설의 배가 부두 규격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곳 제주항 부두로 들어올 대저건설의 배는 185m입니다. 부두보다 5m가 더 길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배 앞 뒤를 줄로 고정시켜야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더 길어서 선수 라인을 육상에다가 잡을 데가 없고 배는 안전하게 계속 붙어 있기가 어렵다. 특히 기상이 나쁠 경우에. 인천항의 경우 부두보다 30m 짧아야 한다고 제한을 뒀습니다. 제주도청과 대저건설 측은 시뮬레이션 결과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저건설은 또 유일하게 사용 1년 9개월 된 중고 선박으로 입찰에 응했습니다. 새 배를 만들겠다고 제안서를 냈던 탈락 업체들은 이 부분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인천해양청은 2년 미만의 배는 사실상 새 배와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선정사의 점수는 88.4점으로 2위 업체와의 점수차는 1.1점이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이 대저건설은 선정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배를 5년간 임대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제주 항로 표지에 이렇게 도색까지 했습니다. 탈락 업체들은 특정 업체가 이미 내정됐던 것이 아니냐 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제 옆으로 보이는 배가 대저건설의 오리엔탈 펄 8호입니다. 인천 제주 항로를 운항할 예정이지만 현재는 광양의 한 부두에 정박해 있습니다. 인천 제주라는 글씨가 선명합니다. 사업자가 선정되기도 전에 도색을 마쳤습니다. 대저건설은 7개 업체 중 유일하게 배를 미리 확보했습니다. 한 달에 5억 원, 연간 60억 원이 넘는 돈을 내는 조건으로 5년간 배를 빌린 겁니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배부터 좀 빌려놔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 내가 안 그래도 그것까지 물어봤어요. 탈락업체들은 해양수산부 출신 인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 전날까지도 제가 들었어요. 대저가 되니까 괜히 들러리 쓰지 말라고. 대저건설은 사업자 선정 준비가 한창이던 올 1월 주성호 전 국토해양부 2차관을 대표이사로 영입했습니다. 주 전 차관은 해운조합 이사장 재임 당시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대저해운의 전 회장과 현 대표이사 역시 해양수산부 출신입니다. 대저건설과 인천해양수산청은 주성호 대표이사가 논란이 되자 2월 말 물러났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전영입니다. 대진 침대 매트리스뿐 아니라 라텍스 매트리스에서도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토르말린을 사용해 만든 침대와 온열 매트에서는 기준치가 넘는 방사능이 측정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매트리스 위에 놓여진 라돈 측정기에 278 베크렐이란 숫자가 선명합니다. 몇 분이 지나자 431, 491 베크렐까지 오릅니다. 국내 라돈의 실내 기준치인 148 베크렐의 3배가 넘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한 제보자의 신고를 받아 수거해온 게르마늄 라텍스 매트리스입니다. 국내 업체가 중국 공장에서 만든 제품으로 국내에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구멍이 분명히 뚫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정부가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되는. 한 의료기기 업체의 투르말린 침대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전기석이라고 불리는 투르말린은 음이온도 발생시키지만 방사능도 방출합니다. 이 침대에서 시간당 0.8 마이크로시버트의 방사능이 측정됐다는 겁니다. 하루 8시간 사용한다면 연간 2.5 밀리시버트로 기준치의 2.5배에 이릅니다. 시어머니께서 작년에 혈액암이 발병을 하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혹시나 그게 연관이 있나 걱정도 되고. 하지만 업체 측이 기자회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시민센터 측이 제품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업체가 자체 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으면 리콜할 예정이라고 센터 측은 전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복지부가 새로운 금연 광고를 내놨습니다. 담배가 주변 사람까지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회적 문제란 내용을 담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광고를 많이 접할수록 금연을 시도하게 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남자가 지나간 거리에 하나 둘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카페에서도 차 안에서도 남자와 마주치는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입에서 연기를 내뿜는 이 남자는 바로 담배입니다. 올해 금연 광고에는 살인자로 의인화된 담배가 흡연자는 물론 타인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매일 평균 159명이 담배 때문에 숨진다는 직접적인 통계도 나옵니다. 흡연자 개인과 질병에 초점을 맞춘 지난 금연 광고와 달리 올해는 흡연이 사회적 문제란 점을 강조한 겁니다. 실제 이런 광고를 많이 접할수록 금연 시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세 번 정도 보니까 저렇게 아프면 안 되겠구나. 정부는 TV 외에도 모바일,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금연 광고의 노출 빈도를 효과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제11대 총장으로 양보경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가 뽑혔습니다. 성신여대는 개교 82년 만에 처음으로 교수와 학생, 동문 등 학내외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첫 총장 직선제를 실시해서 양 교수가 53.2%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신여대는 다음 달 3일 학교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양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성신여대는 최근까지 이사회가 총장을 임명해왔지만 심화진 전 총장이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자 총장 직선제로 바꿨습니다. 소프트 타깃 테러가 자주 발생하는 유럽에선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범인이 이슬람 극단주의자에게 동화되는 현상을 걱정해왔습니다. 실제로 벨기에에서 이틀 동안 외출을 나갔던 수감자가 경찰관을 비롯해 3명을 살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권총을 든 남성이 텅 빈 거리를 활보합니다. 아랍어로 신은 위대하다는 뜻인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외칩니다. 벨기에 제3의 도시 리에주에서 이 남성은 여성 경찰관 2명을 흉기로 공격해 총을 빼앗은 뒤 이들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했습니다. 주차된 차량에 타고 있던 22살 남성에게도 총을 쏴 숨지게 했습니다. 인근 고등학교로 들어가 여성 직원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범인은 경찰과 총격전 끝에 사살됐습니다. Après j'ai vu une personne avec 2 armes commencer à crier Allah Akbar, commencer à crier de partout. Des voitures qui s'étaient arrêtées, enfin chose normale et puis il a commencé à il a couru près de l'école. 범인은 2003년부터 절도와 마약 범죄 등으로 인근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벨기에 국적의 36살 벤자망 에르망입니다. 이틀간 외출을 나왔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수사당국은 범인이 교도소에서 폭력적인 이슬람 교도와 접촉해 급진화했다는 단서를 잡고 조사 중입니다. 유럽 대테러 당국은 잡범들이 수감 도중 과격화할 가능성을 경계해왔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선 이륙하려던 여객기에서 승객들이 급하게 탈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승객이 폭탄을 갖고 있다고 말한 건데 농담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이륙했어야 할 비행기가 아직 뜨지 못하고 공항에 있습니다. 비행기 날개를 아슬아슬하게 딛고 선 승객들이 여럿 보입니다. 승객들은 둥근 엔진을 타고 내려와 활주로에 겨우 발을 딛습니다. 다급한 나머지 서로 밀고 먼저 몸을 던지기도 합니다. 지난 28일 저녁 인도네시아 수파디오 국제공항에서 벌어진 소동입니다. 여객기는 자카르타로 가야 했지만 한 20대 남성 승객이 가방 안에 폭탄이 있다고 해 갑자기 일이 커졌습니다. 승객 180여 명은 공항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승무원들이 말릴 틈도 없이 비행기 양쪽 비상구를 열고 그냥 뛰어내렸습니다. 폭발물 처리반이 짐을 모두 확인했지만 위험물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폭탄이 있다는 짓궂은 농담이었습니다. 우왕좌왕하는 사이 승객 8명이 머리나 다리를 크게 다쳤고 최소 2명도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비행기는 결국 3시간 늦게 자카르타로 향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를 추종하는 테러를 겪은 인도네시아는 이번 사건을 엄중히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이쯤 되면 기록 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이 빌보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서 신곡 페이크 러브도 노래 차트 10위에 올랐습니다. 역시 K-팝 그룹으론 처음입니다. 영어로 부르지 않았는데 노래 차트 10위권에 진입한 것도 빌보드 59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새 노래가 발표된 지 12일밖에 안 됐지만 세계 어디서나 따라 부릅니다. 한국말은 몰라도 새 노래 페이크 러브는 다 부를 줄 압니다.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팬클럽 아미는 노래를 번역까지 해서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계 곳곳에 실어 나릅니다. 한국말로 부른 페이크 러브가 빌보드 노래 차트 10위에 오른 이유입니다. 노래 순위는 음원 판매량, 스트리밍, 라디오 방송 횟수를 종합해 결정되는데 6년 전 싸이의 강남스타일보다 그 인기는 빠르고 폭넓습니다. 2012년 빌보드 노래 차트 2위까지 올랐던 강남스타일은 처음엔 64위로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음악 전문지 롤링스톤은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뻔한 주제만 이야기하는 여느 K-팝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자고 말하고 꿈이 없어도 괜찮다고 노래하는 게 신선하다고 본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방탄소년단이 수많은 최초의 경험으로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안해 빌보드, 미안해 월드와이드, 아들이 너무 잘 나가서 미안해 엄마. JTBC 권근영입니다. 굵은 우박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큰 건 3cm가 넘습니다. 바람에 나무가 쓰러졌고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10분가량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돌풍을 동반한 우박과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경북 군위에선 우박에 맞아 자두와 사과에 상처가 나는 등 농작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가상통화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는 안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약 16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몰수와 6억 9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 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며 비트코인의 재산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가 지난 10년 동안 다른 구단과 선수를 맞바꾸면서 뒷돈으로 131억 5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SK를 제외한 8개 구단이 넥센과 선수를 주고받으면서 원래 계약 내용과 달리 뒷돈을 얹어주는 이면 계약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KBO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기반으로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치명적인 독성을 지닌 붉은 불개미가 지난해 9월에 이어 부산항에서 또 발견됐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늘 부산 허치슨 부두로 들어온 중국산 건조 대나무를 검역하는 과정에서 붉은 불개미 2마리를 찾아냈습니다. 번식 능력이 없는 일개미로 확인됐지만 검역본부는 해당 컨테이너 주변으로 방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메이저 대회에서 23번이나 우승한 세리나 윌리엄스지만 오늘 프랑스 오픈에서 한 번 이긴 게 그렇게 특별했다고 합니다. 오늘만큼은 세상 모든 엄마들을 위해서 스매싱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세리나 윌리엄스는 검정 옷을 입었습니다. 스스로도 영화 속 여전사처럼 느껴졌다고 했는데 코트 구석을 찌르는 샷에 상대 선수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엄마가 된 후 처음 나선 메이저 대회. 승리 소식보다 경기 후 던진 메시지가 세상 모든 엄마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세리나는 아이를 낳는 힘겨운 과정을 이겨낸 모든 엄마들,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전사처럼 보이게 한 검정 옷은 힘든 시기를 겪은 여성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37, 세리나는 여자 테니스 메이저 대회에서 23번 정상에 섰습니다. 지난해 호주 오픈에선 임신한 몸으로 우승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출산 후 다시 코트로 돌아오기까지가 힘들었습니다. 1년 이상의 출산 휴가로 세계 랭킹은 1위에서 한때 491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여자 선수들이 출산 휴가로 인한 불가피한 공백으로 랭킹이 떨어지는 게 적합하냐는 논쟁도 남겼습니다. 세리나는 엄마가 된 후 달라진 점을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Like 2 minutes late because I want to get home and see Olympia because I've been here all day. You know, there was a couple rain delays. 세리나의 스매싱엔 전 세계 엄마들을 향한 응원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시간에 쫓겨서 또 싸고 편하다는 이유로 공항에서 사설 주차 대행업체에 차를 맡기는 분들 계실 텐데 오늘 밀착 카메라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믿고 맡긴 내 차에 주차 위반 과태료가 붙어서 아무데나 세워져 있었던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보상받을 방법도 막막합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해안도로입니다. 가로등 불빛도 없는 이면도로에 들어서자 어둠 속에 차량 수십 대가 나타납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인천공항에서 약 5km가량 떨어진 한적한 이 공터입니다. 지금 밤 12시가 가까운 시각인데요. 이렇게 불법 주정차 단속 경고장이 붙어 있는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끝이 어딘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약 40대의 차량들이 이곳에 세워져 있는데요. 이곳에 세워진 차량들은 인천공항 불법 주차 대행업체에 손님들이 맡기고 간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공항에서 차량을 넘겨받은 일부 불법 대행업체들이 인근 한적한 곳의 도로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날이 밝은 이후에 현장을 저희 취재진이 다시 찾아봤습니다. 주정차 단속 차량이 현장을 오가고 있지만 여전히 어젯밤에 세워진 차량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나와요. 여기다 불법으로 받아가지고 주차장이 없으니까 이런 데다 세워놓는 거죠. 차를 맡긴 사람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을까? 외국에 나가 있어 전화 연결이 되지 않거나 꺼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항 출국장에선 호객 행위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밑에서 하시면 또 버스 타고 오셔야 되고 그럼 찾으러 또 가셔야 되고 그럼 그렇잖아요. 여기서 하시면 문 앞으로 갖다 드리고요. 인천공항과 계약을 맺고 주차 대행 업무를 하는 공식업체는 손님이 1층 전용 주차구역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30여 곳에 달하는 무허가 불법 주차 대행 업체들은 이런 번거로움을 노렸습니다. 하자가 1층부터 내려가 귀찮아가지고 갔다가 또 귀찮아서 이쪽을 편하게 이용하는데 피해를 봐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찍혔는데 배째라 이거예요. 자기들은 모른다. 댓글이 꽤 있더라고요. 과태료 나와서 못 돌려받는 사람이 황당했죠. 즐겁게 여행 갔다 왔는데. 최근 5년간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불법 주차 대행 적발 건수는 5만여 건. 이 중 과태료 처분은 단 100여 건에 불과합니다. 단속 지도원이 폭행당하는 등 반발도 심해 제대로 된 단속도 어렵습니다. 불법 행위를 실제 처벌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올 초 국회를 통과해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력이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집중 투입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경찰이 이제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법리검토를 해가지고 불법 주차 대행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오랜 기간 근절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뿌리 뽑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엄마, 아들 가디건 봤어? 여보, 나 가방 좀 챙겨줘. 여기. 우리는 더 이상 여행을 미루지 않기로 했다. 엄마 정말 혼자 가? 여자들끼리만? 여보. 딸아, 아들아, 그리고 여보, 더 멋지고 씩씩한 모습으로 돌아올게. 갱년기 웃고 사랑하고 즐겨라. 정관장 화해락.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프랑스 북부 칼레의 시청사 앞에는
오기스트 로댕의 작품 칼레의 시민이 서 있습니다. 동상은 지나는 이들과 어깨라도 스칠 듯 가까운 거리에 놓여서 도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칼레의 시민들이 사랑하는 그 작품이 도시 중심에 세워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4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 중에 영국의 공격을 오랜 시간 버텨낸 칼레 시민들은 결국 항복을 선언했지만 영국 국왕은 항복의 징표로 시민 대표 6명을 뽑아서 처형대 앞에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때 스스로의 목에 끈을 묶은 채 앞으로 나선 사람들, 칼레시의 가장 부자가 앞장을 섰고 시장, 법률가, 귀족이 차례로 지원을 했습니다. 요행이 타인보다 무언가를 많이 갖게 된 자들의 의무란 때로는 이렇게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실천으로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말은 이때부터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매우 거창하게 설명을 했지만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세상에서 우리가 더 가진 이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때만큼 그리 거창하거나 가혹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나면서 몇몇 미담이 회자됐던 재벌 회장에 대해서도 한 기자는 그라고 완벽했을 리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 흘린 노동자도 있을 것이고 재벌 기업 LG에 복장 터진 중소하청업체도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흉보다 칭찬이 많은 것은 저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는 세간의 너그러운 인식 덕분이라는 지적. 다시 말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재벌의 역할은 완벽한 그 무엇이 아니라 그저 지킬 것만 지켜주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아침 경찰에 비공개 출석한 그는 우산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보다 며칠 전에는 다소곳이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하였으나 대중의 시선이 비켜난 곳에서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는 그 사람. 사람들은 그의 억지 사과를 이미 믿지 않습니다. 2018년에 한 계절이 미쳐 다 가기도 전에 줄줄이 포토라인에 나왔던 그들의 이런 모습 또한 사람들 마음속에 마치 동상처럼 남아 오래도록 기억되지 않을까. 다시 로댕의 작품 속 갈등하는 인간의 얼굴을 들여다보죠. 남들보다 요행이 무언가를 더 갖게 된 사람들, 그들이 기억되는 방식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사람들과 어깨를 스치듯 가까이 다가서고자 했던 칼레의 시민, 그리고 물컵과 괴성, 가위와 땅콩으로 기억될 칼의 세모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오늘도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리포트에 소개하지 못한 뒷얘기들을 임소라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소라의 북미 회담 취재 수첩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예.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가 나올지 궁금한데 트럼프의 트위터 얘기라고요? 첫 번째는? 네, 예. 맞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 트위터가 요즘 말로 가장 핫한 취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어제도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 김영철 위원장이 뉴욕으로 향하고 있다. 누구도 확인해주지 않은 북미 정상회담 관련 핵심 내용을 트위터로 알렸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런데 이것이 현지 시간으로 새벽 6시 30분에 올린 글인데 잠도 없나 그런 얘기를 했죠. 네, 예.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7시 30분이었는데 JTBC 등 국내 방송사들이 메인 뉴스를 시작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여간 좀 법석을 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 성김대사 등 미국 실무협상팀이 판문점에서 북한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중요한 내용도 트위터를 통해 직접 확인을 했는데 예. 현지 시간으로는 오후 4시,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5시, 그러니까 아침 방송 뉴스 시작 전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그 한국의 뉴스 시간을 굉장히 의식하고 아침에도 네. 일찍 일어나고 저녁 때도 이렇게 시간 맞춰 보내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공개로 왔습니다. 네, 굉장히 예. 부지런한데요.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트럼프가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을 해놓고 챙겨볼 정도입니다. 예. 네, 외교부도 사정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대변인실에 좀 전화를 해봤더니요. 트럼프가 중요한 글을 올릴 때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실시간으로 공유한다고 합니다. 예. 자, 근데 트럼프 트위터를 보면 이게 뭐랄까요? 좀 그 표현이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되고 하는 그런 애매한 표현들이 가끔씩 있단 말이죠. 네. 어저께도 왜 이제 뭐 그 뉴욕으로 향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지금 비행기를 타고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네. 좀 헷갈리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어제 트위터에 남긴 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 멋진 팀을 만들었고 현재 정상회담과 관련된 미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이 more, 더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주황색으로 된 부분이죠. concerning summit and more. 네. 이 more가 도대체 뭐냐 또 이랬잖아요. 그죠? 네, 기자들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단순히 북한과의 정상회담만이 아니라 뭔가 또 다른 형태의 회담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암시를 했다라는 해석까지 나왔었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른바 남북미 정상회담이냐, 네. 종전선언 포함한, 아니면 뭐 또 다른 회담이나 발표냐, 이게 해석이 좀 여러 가지로 분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참고로 트럼프는 사업가로 일할 때부터요. 남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동요를 일으켜야 한다. 또 일을 성공시키는 마지막 열쇠는 약간의 허세다. 나는 사람들의 환상을 자극시킨다라는 자신의 언론관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대충 또 이해가 가네요. 그 맥락들이. 예. 장관 경질할 때도 트위터로 하잖아요, 이 사람은. 네, 기억하시겠지만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해임할 때 그렇게 했었죠. 예. 말들이 많았습니다. 트럼프는 그런데 트위터가 없었으면 자신은 대통령이 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트위터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선거운동도 크게 덕을 봤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예. 잠깐 뭐 좀 들어볼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인터뷰 내용을 잠깐 준비를 그럴까요? 했는데요. 예. But I might not be here talking to you right now as president if I didn't have an honest way of getting the word out. 바로 이 얘기군요. 네. 예. 다음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성김대사 판문점에서 상자를 나른 까닭은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큰 박스를 들고 있군요. 네, 아주 예. 큰 박스입니다. 오늘 판문점에서 북한과 접촉한 미국 협상팀의 성김대사와 판문점의 오랜 인연을 보여주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네, 기억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판문각에서 성김대사가 가방을 들고 내려오고 있는데요. 예. 정확히 10년 전 5월에 성김대사가 미 국무부 한국과장 신분으로 방북을 했을 때 7박스 분량의 서류를 직접 들고 저 JSA의 군사 분계선을 건너서 전 세계 언론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10년 전 동영상인가요? 네. 예. 기억이 날 듯합니다. 네. 북한이 신고한 핵 관련 서류? 네.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예. 네. 7박스고요. 18,000쪽, 300여 권에 달하는 서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 핵 폐기 프로그램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일종의 여론전을 벌였던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요. 예. 그런데 당시에도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는 빠져 있었고 10년간 북한 핵 기술도 상당히 급진전했기 때문에 예. 앞으로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될 핵 관련 신고 서류가 어느 정도일지는 좀 가늠하기 어려운 뭐 저렇게 상황입니다. 상자 몇 개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리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성김 대사라든가 이런 미국 대표단들은 기자들이 굉장히 좀 접촉하려고 노력을 했고, 네. 우리 아까 처음에 김나한 기자도 왜 지금 포시즌 호텔 가서 버티고 있잖아요, 계속. 네. 만나기 그렇게 어렵고 인터뷰는 뭐 당연히 성사가 안 됐겠죠. 네, 오늘도 협상팀이 이제 차량을 타고 드나드는 모습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예. 성김 대사 등 일행이 어제와 달리 정장을 착용하고 숙소를 나서는 모습이 오전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가요? 예. 네. 그래서 오늘은 판문점에서 북측과 뭔가 접촉이 재개되는구나 기자들이 직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카메라에 잡힌 한 관계자는요. 심각한 북미 실무회담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화려한 색깔의 예.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죠?
제가 미국 대사관에 좀 문의를 해봤는데 예.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나비 넥타이의 사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좀 특이하네요. 네. 복장이. 이유는 잘 모르겠고, 그죠? 예, 계속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임소라 기자였습니다.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저임금 개혁안 즉각 폐기하라! 네, 최저임금법이 바뀌었습니다. 후폭풍이 거셉니다. 찬반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팩트체크팀은 최저임금 논란 속에서 잘못 알려진 정보들을 추려내서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해외 사례를 글로벌 스탠다드인 것처럼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대훈 기자, 이거 어제 다룰 예정이었는데 하루 좀 늦춰졌죠? 네, 좀 더 확인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우선 앞으로 뭐가 달라지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해서 최저임금 계산법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기본급과 직무수당을 더해서 최저임금 월 157만 원이 되느냐 여부를 따졌습니다. 앞으로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플러스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그러니까 숙박비도 포함이 됩니다. 이걸 다 더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같은 월급인데 최저임금을 못 받던 사람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걸로 분류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방식은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네.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 국회 속기록을 쭉 살펴보니까 재계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협소한 산입범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 표준과 다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최근에 한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한국과 달리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는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고 돼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자료가 근거라고 돼 있고요. 재계가 주장해왔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결국에는 이런 논리가 이제 받아들여진 건데 네. 사실인가요? 국제노동기구 ILO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꽤 있었습니다. 미국은 기본시급 외에는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주마다 제각각이기도 합니다. 영국도 식비는 포함되지 않고 숙박비 중 일부만 반영이 됩니다. 일본과 프랑스 사례는 대체로 맞습니다. 보도에 없는 독일, 호주 같은 나라는 숙식비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네, 근데 나라마다 제도나 관행이 다 다른데 이거를 뭐 국제 표준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의 특수성을 배제하고 마치 세계적인 추세를 못 따라가는 것처럼 호도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네. 이 주장의 근거가 된 최저임금위 자료에서도 단순히 명칭, 개수를 가지고 국가 간의 산입 범위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도 국제 비교를 해버린 거죠. 두 번째로 확인한 내용은 뭡니까? 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지역에 관계없이, 직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이 전 세계에 없다고 합니다. 네, 이런 취지의 주장은 오늘자 언론 보도에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 29개 나라가 법으로 최저임금제를 정해놨습니다. 지역과 직종에 차등을 두지 않는 나라가 21곳입니다. 지역만 차등을 두는 나라는 2곳, 직종에서만 차등이 있는 나라는 3곳, 둘 다 차등하는 나라는 3곳입니다. 지역, 직종이 아니라 연령에서 차이를 두는 나라는 다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잘못된 정보들은 어디서 비롯되는 건가요? 일단 최소 10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 재계에서 나온 주장으로 보입니다. 네. 2008년 6월 전경련 등이 낸 자료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숙식비 포함시켜야 선진국의 경우 폭넓게 포함시킨다고 돼 있고요. 지역별 차등 적용이라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걸 몇몇 언론이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를 했고 확대 재생산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훈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현수막만 단일화로 잡았습니다. 야권 단일화? 그렇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캠프 외벽에 오늘 새로 현수막이 대형 현수막이 걸렸는데요. 체인지업이라고 되어 있고 바꾸자 서울 2번 김문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걸려있는 새 현수막인데 예. 그런데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후보 캠프 외벽에도 비슷한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똑같네요. 바꾸자 서울 슬로건이 되어 있고요. 예. 혁신경영 안철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른 당 후보끼리 이렇게 뭡니까 선거 슬로건이 같은 경우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저렇게 글자까지 똑같은 건 저도 처음 봅니다. 예. 이 때문에 두 후보가 슬로건부터 단일화하고 향후 단일화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예. 기자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슬로건을 뒤늦게 바꾼 김문수 후보 측에 물어봤더니 예. 서울은 자유다와 바꾸자 서울에서 고민하다가 슬로건을 얼마 전에 결정했고 안철수 후보 측 슬로건이 뭐였는지 잘 몰랐다. 그래서 두 개는 우연히 같아진 거지 예. 단일화를 염두에 둔 것도 아니고 베낀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형 예. 현수막이기 때문에 업체에 발주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약 열흘 전쯤 발주했다고 기억을 했기 때문에 예. 뭐 최근 3, 4일 전에 슬로건을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바꾼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튼 두 후보 간의 단일화 얘기가 꽤 여태까지 있었는데 뭐 사실상 끝났다. 예.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확인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후보가 사실상 못을 박았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안철수 후보를 좀 전에 만났습니다. 제 보고 뭐 그냥 그만두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손바닥이 이렇게 해야 소리가 나지 나 혼자 안 되잖아요. 예. 예. 직접 손바닥 시연까지 했는데요. 발언에서는 오늘 아침에 안철수 후보를 만났다라고 했는데 만나긴 만났는데 후보 단일화를 논의한 건 아니고 가벼운 인사만 나눴다고 합니다. 예. 다만 물밑에서 두 후보 측 인사들이 단일화를 위해서 접촉한 것은 맞는 것으로 한 후보 측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안 후보 측에서 김 후보의 일방적인 사퇴를 주장했기 때문에 요구했기 때문에 김 후보가 이건 받을 수 없다 해서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일방적 사퇴를 요구했다는 건 단일화 협상을 위한 그런 태도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차피 시민들이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시민들이 표로 단일화를 해줄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요. 예. 어차피 그럴 거기 때문에 그냥 사퇴하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던 것으로 취지로 본다면 추정이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눈은 먼 곳에로 잡았습니다. 님이 아니라요? 예, 시선이 좀 뒤에가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예. 어제 정우택 의원이 홍준표 대표의 백의종군을 요구하면서 자유한국당의 내분, 갈등이 좀 커지는 모습입니다. 예. 오늘 장제원 대변인은 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서 정우택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깃털처럼 가볍고 철없는 당권 욕심이라고 직격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예. 당권 욕심 때문에 지도부를 비판한 거다 이런 건데요. 자유한국당의 경우 지방선거가 끝나면 새 지도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정우택 의원이 미리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과격한 표현을 썼다라는 취지입니다. 예. 하지만 박성효 대선시장 후보 같은 경우 대전시장. 예, 예. 어젯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정우택 의원의 진정어린 충정을 다른 소리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면서 홍 대표에게 흰 옷을 입고 백의종군의 자세로 예. 선거에 임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 저거는 발음을 일부러 안 한 겁니까? 박 기자가? 예, 알았습니다. 같은 동물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대화하진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도 오늘 한 간담회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보면 본인을 찍고 싶어도 당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목소리를 많이 전한다면서 예. 우회적으로 지도부 즉 홍 대표에 대한 비판을 한 셈입니다. 예. 그러면서 김태호 지사 후보는 당선되면이라는 전제를 붙였지만 당선되면 당 개혁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역시 이것도 차기 지도부에 관심 있는 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다 선거 후를 그죠? 예.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당은. 근데 선거가 사실 코앞인데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은 뭐 물론 민주정당이라면 가능한 얘기긴 한데 요즘 나오는 얘기들 보면 선거 관련해서 너무 좀 갈라서는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예, 당 내부에서도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일부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벌써 지방선거보다는 지방선거 이후 지도체제, 즉 포스트 홍에 대한 하마평, 누가 나설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하지만 홍준표 대표는 지도부 흠집내기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면서 개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예. 그리고 17개 광역단체장 중 9개는 자유한국당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장담했습니다. 예, 그런가요? 마지막 키워드 보죠. 마지막 키워드는 돌고 돌아가는 길로 잡았습니다. 예. 어디를 돌아갑니까? 예, 오늘 무소속인 강길부 의원이 민주당의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바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진도 같이 찍었고요. 예.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길게 송철호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썼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송철호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했고 원래 힘 있는 여당 후보가 돼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원래 무소속 아니죠? 그렇습니다. 5월 6일 날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예. 사선의 중진 의원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돌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 3일 강길부 의원은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했다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탈당하겠다고 했는데 지도부에서 그냥 탈당하라. 그러자 3일 만에 바로 탈당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민주당으로 입당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습니까, 혹시? 그래서 제가 지지까지 했는데. 예. 그래서 제가 강길부 의원에게 직접 물어봤는데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봐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일단 민주당의 입당을 희망하는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강 의원은 사실 17대 총선이 있었던 2004년에 지금의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으로 국회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이후에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바꾼 뒤에 한나라당에서도 3번 탈당했다가 다시 복당한 바가 있습니다. 예. 당내에서는 처세다 이런 지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당의 중진 의원이 지금은 선거를 바로 앞에 두고 이전에 불과 20여일 전이었던 다른 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국면은 자유한국당으로서도 좀 아픈 모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맑고 기온도 오늘과 비슷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중서부와 일부 남부 지역은 오전에 조금 높을 거란 예보입니다. 예. 예. 소셜 라이브가 곧 이어지겠습니다. 이서준, 류정화, 이윤석 기자가 지방선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